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은요, 엘리자베스 소마토프란 화가가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방금 보신 그림 있죠? 초상화는 사실 영원히 미완성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초상화를 보시면 어때요? 뭔가 미완성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리다 만 것 같아요. 주변에 색이 덜 그래. 칠해졌잖아요. 네. 이 초상화가 네. 영원한 미완성으로 남겨진 이유가 화가가 이 초상화를 그리는 그 당일에 네.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어머. 어머. 그린 갑자기 초상화를 이렇게 모델로 있다가 당일날. 그린 당일날 오후에 늦게 사망을 하신 거죠. 정확히는 저 사진을 찍고 나서 네. 이제 초상화를 그린 건데 초상화를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몸이 안 좋아져서 그날 세상을 떠난 거죠. 그래서 그리다 만 거예요. 네, 맞아요. 자, 루즈벨트가 사망한 이유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그 이유를 알려면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전성기 때 사진을 보면 됩니다. 뭐 이게 지금 눈빛부터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네. 이 젊었을 때는 뭔가 굉장히 총명하고 힘이 있는 눈빛인데 말년에는 눈빛이 완전히 그냥 다크서클이 짙고 그다음에 약간 눈에 초점도 없어 보여요. 사진이 그죠. 또 흑백이어서 더 그렇게 보이는 걸 수 있겠지만 눈이 진짜 눈동자가 네. 완전 다른데. 네. 초점이 없어 보여요. 영혼이 없어 보인다고. 네. 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 죽기 전의 모습이 바로 지금껏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이산 가족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산 가족하고 네. 관련이 있다고요? 네. 이것도 그러면 그 치매 때문에 이것도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 이 진짜? 치매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바로 치매였거든요. 어머. 실제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미 고혈압과 심장 질환이 있었고요. 극심한 피로로 점점 쇠약해진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몸만 망가진 게 아니라 정신까지 함께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기억력에도 점점 혼란이 찾아온 거예요. 한 일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이슬란드 대통령을 만났을 때 환영 인사를 모르고 2번이나 한 적도 있었어요. 자기가 인사를 했던 걸 까먹은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잦아지니까 당시 부통령이었던 헨리 윌리스는요, 이런 말도 했어요. 루즈벨트가 이제 제정신이 아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치매가 바로 이산 가족이 생겨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루즈벨트가 이제 한국 전쟁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회담에 참여한 인물이었어요. 네. 한국 전쟁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느냐,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남북 분단이 세계 2차 세계 대전의 끝자락에서 시작됩니다. 네. 그때 상황이 이제 독일은 이제 패망할 때가 됐죠. 일본도 연합군에게 밀려서 이제 항복할 때가 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쟁 후에 처리할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결정하려니까 당시에 이 연합군에서 가장 강력했던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총리,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입니다. 이 회담이 크림반도에 있던 휴양지 얄타라는 곳에서 이제 모이게 되죠. 그리고 전후 세계 질서를 정하는 정말 역사적인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전쟁이 이제 끝나가니까 재정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땅을 놓고 누가 이 땅을 차지하고 뭐 이런 것도 정했나 봐요.
그렇죠. 태평양 전쟁은 거의 미국 혼자서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유럽은 독일은 이미 끝난 상태였어요. 이제 곧 끝난다. 패망이다. 그래도 일본은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성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입장에서는 유럽 전쟁이 끝나도 일본과 이제 태평양 전쟁이 남았는데 여기서 미군이 몇십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즈벨트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 그것도 인명 손실을 줄이고 그래서 본인이 요구했던 게 소련에게 좀 참전해 주라. 니네가 지금 독일하고만 싸우고 있는데 네. 우리가 물자 다 대줬잖니.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일본과의 전쟁에 너희들이 참전해 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스탈린이 조건을 내겁니다. 소련이 일본과 싸우겠다. 하지만 대신에 동북아에서 자기들의 영향권을 확실히 달라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일본한테 싸워주는 대신에 동북아시아는 나한테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시 우리나라가 힘이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이렇게 이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쉽게 생각해요. 너희가 도와줘. 일본하고 같이 싸우자. 그럼 우리가 니네한테 좀 떼줄게. 이렇게 되면서 소련이 이제 우리나라 문제에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버립니다. 아니 왜 우리나라 문제를 다른 나라 사람이 게다가 자기네들 멋대로 정해버리고 와 이거 한 나라의 미래가 걸렸는데 이거 진짜 너무하네요. 그렇죠. 실제로 몇 달 뒤에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또 소련은 만주에 있는 일본군을 쫓아서 우리나라의 북쪽까지 그 세력을 밀고 들어오잖아요. 네. 이게 바로 한반도의 북쪽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된 시발점이 된 거죠. 그럼 만약에 그때 소련이 우리나라 북쪽으로 일본군을 밀어내지 않았으면 우리나라의 공산 정권이 들어올 시작조차 없었겠네요. 그러니까 최소한 남북 분단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양쪽 다 한국 땅을 어떻게 할지 자신감이 좀 없었어요. 소련은 소련대로 가는 데까지. 미국은 이거 어디서 막아야 되는데 사실 38도선도 그래서 그어진 건데 서로 눈치 보면서 이제 참 창피한 얘기인데 케이크가 있는데 이거 나도 많이 먹고 싶고 쟤도 많이 먹고 싶은데 싸우면 안 되니까 그 가운데 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남북 분단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분단으로 인해서 5년 후인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폭풍이라는 암호명이었어요. 폭풍 작전으로 38선을 남침하면서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이 이제 또 승부 없이 끝나면서 지금까지 남북 분단이라는 비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고혈압이랑 심장질환 같은 혈관 질환도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이제 특히 이런 분들은 경도 인지 장애가 있어도 이제 치매로 발전하는 시간이 급격히 빨라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한 나라의 수장으로 이제 국가적인 사안을 처리했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사실 당시 루즈벨트가 사람 못 알아보고 이럴 수준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치매라는 게 심각할 때가 있고 이제 슬슬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또 스탈린이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일부러 얄타 먼 데로 장소를 잡고 자동차로 막 몇백 킬로로 가고 지치게 하려고. 그리고 회의할 때는 그냥 질질 끄는 거예요. 막 장광설을 늘어놓고 그러면 이제 루즈벨트가 지쳐가지고 내일 합시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자기 주제를 밀어붙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질 끄니까 그냥 빨리 끝내자 이런 식으로 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불행한 결정이 나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건강했다면 사실 카드가 많았거든요. 뭐 너 이러면 이거 안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우리가 남북 분단도 안 되고 어쩌면 이제 북한이 고향인 분들은 지난 추석 때 북한에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이러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치매라는 병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대체 왜 이런 병이 생기는 건지 현실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치매는 이제 아직도 인류가 풀지 못한 숙제일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네.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맞아. 현대사의 큰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저희 친정 엄마가 지금 현재 94세시거든요. 한 치매를 거의 이제 10년째 정도 겪고 계시는데 그 지금은 다행히 이제 저희 친정 엄마 같은 경우는 조금 밝은 치매예요. 그래서 이제 잘 웃고 많이 웃으시고 맨날 노래 부르시고 이런 치매라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긴 하지만 저희 큰언니가 엄마를 집에서 모실 때 굉장히 고충이 많았어요. 많지. 음식물을 막 숨겨. 그러면 이제 맞아, 그게 맞아. 이제 그런 막 거 있다. 썩어가지고 맞아. 이상한 냄새가 나는 네. 거야. 그래서 그걸 또 찾아내야 되고. 아.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 가족들이 가족이 굉장히 너무- 힘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민 씨뿐만 아니라 이 치매 간병을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건데요. 치매는 정말 뭐 본인뿐만이 아니고 가족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제 가족 공동의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치매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 중에서 무려 78%,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에 가까운 분들이 뭐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제 근무 시간을 줄여야 할 정도라고 맞아요. 하고요. 또 이렇게 이제 정성을 들여서 돌본다고 하더라도 치매 환자 가족의 최대 65%가 우울증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낮 없이 간병을 하고 또 끊임없이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 가족들의 정신이 이제 조금씩 계속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온 가족이 희생해야 하는 병인데 이렇게 정성 들여 간호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 막막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가족의 병, 또 사회의 병이라고 네. 불리기도 하는데요. 게다가 이제 치매 환자 1인당의 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치매가 오면 다시 아기로 돌아간다고? 맞아요. 집에서만 모셔도 이 아기 키우는 비용 정도는 들지 않을까요? 또 나가는 비용뿐 아니라 직장 그만두셔야 그러니까. 네. 들어올 수입이 없어지고 게다가 이제 또 노인이 노인을 간병을 해서 그렇죠, 아. 그렇죠. 정년하신 분들이 더 나이 든 분 간병하면 이건 수입도 없는데 간병을 해야 돼요. 현재 이제 평균적으로 치매 환자 1인당 관리 비용 연간 한 2,600만 원 정도로 집계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만 하신 것처럼 간병을 위해서 포기한 시간, 또 멈춰버린 경력, 또 그리고 희생당한 가족들의 꿈까지 생각하면 이 숫자는 이제 최저 수준에 불과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치매는 미리 대비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 병인 겁니다.